혹시 여러분은 김춘추와 연개소문이 어떤 인연을 갖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신라의 외교관인 김춘추와 고구려의 절대적 권력자 연개소문은 외교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그러한 차이점들은 고구려의 멸망, 신라의 삼국통일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에 다른 외교 방법을 통하여 정치를 한 그들. 이번 시간에는 김춘추와 연개소문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첫 교시입니다. 인물을 알면 역사가 보인다. 이번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1교시부터 2교시, 그래서 1주차가 되고 앞으로 1주차부터 14주차까지 연속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첫 주차의 1교시 제목은 바로 인물을 알면 역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인물을 통해서 역사를 보게 되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학습 목표는 역사의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역사의 개념이 과연 뭐냐? 역사는 과연 뭐냐?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알게 됐을 때 이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그 역사는 과연 누가 씁니까? 그건 바로 역사가가 씁니다. 역사가가 어떤 관점에서 쓰느냐, 그분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 사실들을 끄집어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관점에서 썼고 어떠한 관점으로서 보고 이게 다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역사를 탐구할 때 우리는 인물사를 중심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인물사를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인물들이 어떠한 결정들을 내리게 됐는가, 그 배경은 뭔가, 이걸 중심으로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인물사 탐구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죠. 인물사 탐구의 장점은 뭐이고 단점은 뭐이고 보완해질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같이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개념, 역사의 역사 서술 관점, 그리고 인물사 탐구의 장단점, 여기까지를 오늘 밝혀내는 것이 1교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역사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E.H. 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역사는 현재와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다 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역사라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사건의 나열, 그것이 역사로 할 수 있을까요? 또는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렇게 해서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 모험, 이것만 하는 것이 과연 역사일까요? 과연 그러한 것들이 우리 현실이 처한, 우리가 처한 모순, 그리고 기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이걸로 단순한 보고는 안 됩니다. 따라서 역사는, 그리고 역사 연구는 과거의 기록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과거를 뛰어넘어서 바람직한 미래 사회에 대한 실현, 어떻게 그것을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항상 현재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됩니다. 현재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 현재성이 내포되어 있는 역사, 이거를 역사를 탐구하고 그리고 또한 역사책을 읽으면서 역사 사실들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과연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기록만 가지고 잘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다릅니다. 모습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그 역사적 사실들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근본적으로는 인간은 동질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과 시대에 따라 좀씩 감정의 표현 방식이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것, 이 동질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배고프면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지배자들한테 착취받고 억압당하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달하면 결국 폭동이 일어납니다. 무력 항쟁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고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백성은 자기 배고픈 건 좀 참아요. 그런데 배 아픈 것은 못 참습니다. 결코 못 참아요. 왜? 우리는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그러는데 너네들은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느냐. 그게 극도로 그게 달하게 된다면 사람들은 떨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폭동이 되고 그다음에 항쟁이 되고 혁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기본적인 심정, 인간의 기본적인 동질성 이걸 가지고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사실을 이해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항상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랑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본래 어떻게 존재하는지. 근데 그거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자신의 관점이 투영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한 사회적 현실이나 사회적 위치 및 속한 집단 또는 정당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인들의 입장 구속성을 갖기 때문에 독자적이지 못할 수 있는 거죠. 당신 말이 다 맞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어느 조직에 있는가, 어느 사회 속에 살고 있는가, 어느 문화 속에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객체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식의 주체인 우리가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나 인물들을 완전하게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역사적 진실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탐구해 가면서 상대적인 진리, 상대적인 진리성들을 그리고 역사적인 추론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적 사실, 요게 그냥 묻혀 있다면 현재와의 부분과 연속성이 없다면, 현재와 연관이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묻혀 있다 해도 현재 우리가 그걸 모른다면 그 역사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임진왜란 때, 동학혁명 때 과연 이순신 장군이나 송시열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전혀 모른다. 그렇다면 그게 역사적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혀 의미로서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그 자체는 그 자체로서 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바로 후대가 이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그리고 현재와 연결성을 통해서 인식을 하는가. 그에 따라서 의미를 띠고 존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를 한번 보자고요. 우리 어쨌든 창밖에 나무가 있어요. 그게 단풍나무다. 근데 그 가을에 딱 그 단풍나무를 보면 참 이게 멋있다. 응? 참 이쁘다. 그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창밖의 나무는 객관적 실체로 존재를 해요. 근데 주체가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가을이 됐는데 색깔이 변해요. 단풍나무가 색깔이 변해서 단풍이 떨어져요. 그렇다면 정말 사철 푸른 소나무를 지고지순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유 저 나무는 참 지조가 없다. 그러면서 아름답다고 느낄 수 없잖아요. 저걸 정말 서정적으로 보면서 정말 단풍나무가 아름답다. 이렇게 느낀다면 그 좋은 건데 그렇지 않고 나는 사철나무, 사철 푸른 소나무가 좋다 한다면 그 나무는 단풍나무는 지조가 없는 나무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든다면 거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마다 이 상이 달라집니다. 거울에 평면 거울이 있을 수 있죠. 볼록 거울이 있을 수 있죠. 오목 거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보이는 사물들은 달라져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일례로 재미있는 예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어느 왕이 핑크빛을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자기가 보는 것 모든 것이 다 핑크빛이었으면 좋겠다. 침실도 핑크빛, 의자도 핑크빛, 책상도 핑크빛, 집도 핑크빛, 다 핑크빛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모든 것을 핑크빛으로 칠할 수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늘이어서 하늘. 하늘은 파란빛인데 거기다 칠할 수 없잖아요.
핑크빛을. 그래서 신하들이 고안해냈답니다. 야, 왕이 어떻게 핑크빛으로 다 볼 수 있을 것인가 해서 고안했는 게 왕이 쓰고 있는 안경 있죠. 그 안경을 핑크빛으로 다 물들인 거예요. 핑크빛으로 색칠해 놨더니 모든 게 다 모든 사물들이 핑크빛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역사를 보는 관점,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의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역사를 보는 관점, 우리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크로체는 모든 진정한 역사는 현재의 역사다 그랬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현재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E.H. 카, 대표적인 역사학자죠. 역사란 과거와 현재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두 분 다 현재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관점을 갖는 것, 이게 바로 크로체도 그랬고 E.H. 카도 그랬고 모두가 다 어쨌든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과거는 과거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현재와의 연속성 속에서 바라봤을 때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가정해 볼 수 있을까요? 역사에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시간을 거꾸로 돌리고 싶다 생각한다면 역사의 가정은 가능합니까? 근데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역사는 가정이 없다. 왜? 역사는 이미 지나와 버렸기 때문에. 미래는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미래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역사는 가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 저희가 어느 대학에 지원할 것인가? 이거는 A라는 대학에 갈 것인가? B라는 대학에 갈 것인가? 얼마든지 가정에서 미래해 볼 수 있는 거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과연 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A라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B라는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얼마든지 가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쨌든 이제 사회에 나오고 나면 이제 30이 돼 간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결혼하려고 하죠.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정에 따라서 판단하고 우리의 행위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지나간 부분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쨌든 돌이켜봐서 나중에 곰곰이 자기 인생들을 돌아다 보면 중요한 인생의 판가름할 결정적인 그때가 있습니다. 야, 그때 내가 저렇게 했으면, 그리고 자신이 선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후회하기도 하고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이 결정을 A라는 걸로 하지 않고 B라는 걸로 했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선택들 합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A를 할 것인가 B를 할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이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일본의 모 유명한 CEO 한 분은 그렇게 결정을 한다 그래요. 다 모든 걸 다 섭렵해 놓고 정보들을 다 취합한 상태에서 시계를 딱 본답니다. 시계를 딱 봐서 이 시계를 보고 15분을 잰답니다. 15분을 정해놓고 할지 말지, A를 할지 B를 할지 이걸 결정해야 된다. 전제는 그겁니다. 전제는 반드시 정보를 다 입수해 놨어야 됩니다. 정보를 다 완벽하게 수집해 놓고,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것만, 그 결정을 내리는 것만, 그 선택을 하는 것만 15분을 놓고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A란 부분으로 선택했을 때, B란 부분으로 선택했을 때, 또는 하고자 했을 때와 안 하고자 했을 때, 이건 전부 다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만 좀 더 나가볼까요? 라스베가스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빠친코라 그러죠. 빠친코. 이 게임기에 룰렛도 있고 뭐 다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그 게임 하는 그 도박판 여기에 과연 내가 딸 수 있을 것인지 잃을 것인지 이것이 어떻게 조작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인간이 이것도 다 조작을 해놨습니다. 9대 1이다. 8대 2다. 7대 3이다. 6대 4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선택했다면 그 라스베가스는 다 망합니다. 딱 조작되어 있는 것은 51대 49로 조작되어 있답니다. 딱 2%가 승수 효과를 이뤄내서 그를 크게 돌아가면서 계속 승수 효과가 되니까 우리가 옛날에 주택복권을 산다 해도 만약 100원짜리를 산다. 그렇다면 51호는 버리고 49가 내한테 올 수 있는 확률이랍니다. 그렇게 다 조작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이렇게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요 선택 기준. 그것은 결국 우리가 올바른 가치 판단의 기준을 내리고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 또 그 가정을 또 해보자 이거죠. 기업이나 사회단체, 이 정당, 큰 조직에서도 정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흐름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이런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기업일 경우는 M&A, 인수합병 이게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에 따라서 완벽하게 그 회사의 운명이 좌우되고요. 거기에 속해 있는 조직원들, 직원들 또한 이 운명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또한 사업이 정말 감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식 투자를 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 정치적으로 들어가 본다면 과연 누구를 다음 대선 후보로 선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어느 후보를 선출하고 그 지지할 것인가 또는 당으로 본다면 당을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둘로 쪼갤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그 결정 하나하나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큰 그 조직과 그다음에 당과 여기에 사활이 걸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하나하나한 부분들이 크나큰 역사의 큰 흐름, 물줄기 속에서도 중대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글 창제 했지 않습니까? 우리 세종대왕께서. 근데 한글 창제를 그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했었습니까? 근데 그걸 물리치고 한글 창제를 했었어요. 근데 한글 창제를 안 했다면 우리의 문화가 과연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성계 위화돼서 회군했지 않습니까? 그때 4대 불가론을 내세우면서 전쟁하면 안 된다. 큰 나라 칠 수 없다. 여름에 날씨도 이게 굳은데 활시위도 잘 안 당겨진다. 가지 말자. 했는데도 결국 보냈어요. 보냈는데 결국 이성계는 위화돼서 회군했습니다. 과연 회군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고려 왕조는 제대로 이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하게 될 삼국 통일의 과정들. 이 과정에서 신라가 나당 동맹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삼국 통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가정들. 나당 동맹이 없었으면 아마 삼국 통일이 신라를 통해서 하기는 바로 어려웠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역사의 큰 흐름, 이 바꾸는 중대 결정, 그거는 그 과정 속에서의 민중들의 역할도 있음과 동시에 중요한 건 또한 거기에 인물, 어떠한 인물들이 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결단을 내리면서 그 흐름을 바꿔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역사를 어떤 당파나 어떤 계급의 시각에서 역사를 기술해야 돼. 그 역사 기술된 부분들 가지고 우리는 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정 당파나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게 된다면 그거는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겠죠. 이 특정 당파나 계급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설설을 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본은 팩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지 마음대로 지어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역사가도 사람입니다. 역사가도 사람인 이상 완전히 객관적일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역사관은 과연 누구를 대변해야 됩니까? 모든 만인들 다 대변한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서서야 됩니다. 기층 민중들, 다수의 사람들,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그래서 소수의 이익이 아닌 민중의 시각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극소수의 엘리트 집단만 뽑아가지고 그들의 생각과 이익을 대변하고 역사를 기술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엘리트 역사이지 만 백성들의 민중들의 그 입장을 대변하는 역사는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역사의 근본적인 목표를 헤겔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헤겔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바로 역사의 근본적인 목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는 자기 입장을 갖고 서술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의해야 될 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나치게 이 주체나 역사의 현재적 의미에서 그 과거의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도구화식으로 강조하게 되면 역사적 사실 자체가 왜곡되게 됩니다. 역사는 역사 그대로 좀 봐줘야 되는데 현재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하게 됐을 때는 이 역사의 본질이 좀 흐려지게 되고 왜곡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본질은 과거의 팩트, 과거의 사실들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수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가는 민중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술하고 평가해야만이 그래도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리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다 그래서 100% 옳은 정답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사에서 절대적 진리는 없죠. 상대적 진리입니다. 얼만큼 상대적으로 옳으냐 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역사가끼리도 서로 다른 입장과 시각을 가진 견해 속에서 부분적인 진실이 있음을 인정해야지 내게 100% 옳고 당신은 틀렸다. 이것은 옳지 않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어쨌든 그 인물사를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물사의 탐구, 이것의 어쨌든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인물사 탐구의 이 장점은 뭐냐면 과거를 살아간 인물의 생애, 그 활동이 자신의 생과 비슷하다는 것. 그러니까 흥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인물도 살아가면서 가족관계, 교우관계, 사회관계들을 다 겪었습니다. 그분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인물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그때 그 상황에서 대처했는지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흥미와 친근감을 준다는 거. 역사가 너무 딱딱하지 않고 재미를 준다는 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면 타인의 연애담, 모험담, 살아가면서 흥미진진한 부분에 귀가 솔깃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생활의 지혜와 교훈을 인물사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들을 쭉 읽고 그러고 나서 나는 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롤모델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흥미진진한 부분들을 바로 인물사 탐구로서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점으로는 바람직한 인간과 아까 말씀드렸죠. 그 롤 모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나 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의 행동과 사상을 탐구하고 역사 속 인물을 현재 되살려고 하는 거죠. 되살려냄으로써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그려보고 올바른 인간관에 대한 안목과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잘 아시듯이 왕건, 바람직한 정치적 지도자상, 그때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다 잠재워가면서 포용해가면서 혼인정책을 통해서 다 리더십을 발휘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김구 선생님,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 노력한 인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그리고 바람직한 지도자상으로 바라보면서 이분들을 닮고자 하는 측면들이 존재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장점과 또 단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사의 이 과학적 인식과 구조적 이해를 내세우는 사관, 그러니까 인물사 탐구가 아니라 이 과학적 인식과 구조적 이해,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의 역할들을 많이 좀 크게 부각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해지고 있는 역사에 대한 사회, 경제적, 구조적 파악에 대한 경향이 있는데 요거는 역사를 체계적이고 집단적으로 이해하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인물사 탐구하고는 좀 반대되는 경우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역사를 체계적이고 집단적이고 사회 구조적, 경제적으로 보는 부분들, 이것은 역사 발전에 있어서 개개인의 책임과 역할들을 좀 소홀히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인물사 탐구로서는 그게 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과연 시스템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것의 시스템 운용하는 인물이 중요합니까? 결국 이거는 닭이냐 달기냐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갈 겁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췄다 할지라도 그 시스템을 운용하는 인간이 그걸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울러 아무리 뛰어난 개인이라 할지라도 시스템과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을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장단점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그 미치는 파장,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 이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적 입지와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과연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것과 시장 바닥에서 시정잡배가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를 갖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정말 본연의 무게감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를 하고 처신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해외를 나갔다가 우리가 보석들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석을 정당하게 데려왔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몰래 데려왔어요. 근데 들어왔을 때 한 시민,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하는 것과 그것을 적발하고 그 다음에 단속하고 해야 될 법무장관이 공무원에서 몰래 갖고 왔다. 그렇다면 평가를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시민이냐 일반 주민이냐 이것과 막중한 책임을 갖는 지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는 그에 따라서는 그 입장에 따라서 완전히 확연하게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하나로 볼 수 없고 그 위치, 태도 이런 것들 다 같이 보고 해야만이 정당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인물사 탐구의 장점은 역사의 구조적 파악 방식이 간과하기 쉬운 인간의 역할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정말 시스템적이고 구조적이고 그 다음에 경제적이고 사회과학적이고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과연 그것을 운용해냈던 인물들이 어떤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게 됐는가. 이거에 따라서 확확 역사적 물줄기는 바꿔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인물사 탐구로서는 보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간 개개인뿐만 아니라 각 방면의 지도자들은 우리가 어쨌든 인물사 탐구를 통해서 보면서 참 저 인물들이 저 위치와 조건에서 저러한 결정들을 했구나 이러면서 그걸 경각심을 갖고 그리고 그거를 롤모델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좀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을 결국 역사는 다른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인간의 행위에 대한 역사, 인간의 판단에 대한 역사, 인간이 처한 조건과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치고 나갔는지 전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통솔하고 통일하고 화합시키면서 나갔는지 그래서 국가를 융성하게 했을 수도 있고 나락에 떨어뜨리게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인물사 탐구를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장점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점은 그 한 시대의 역사를 몇몇 인물에 의해서 주도된 듯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엘리트 중심으로 몇몇 그 인물 중심으로 가게 됐을 때 그래서 몇몇 인물이 역사의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역사로 그게 좌우 모든 것이 그 사람들 한두 사람의 개인에 의해서 모든 게 다 좌우됐다.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다는 거죠. 임진왜란 그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떠올립니다. 신라의 당국 통일 그러면 김유신, 뭐 김춘추 다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너무 여기에만 치우치게 되다 보면 영웅시하게 됩니다. 영웅시하게 되면 어떻게까지 가냐면 반신 반인까지 가게 됩니다. 거의 신성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거역을 할 수 없는 모든 게 그 인물이 신처럼 돼버리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당면 과제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걸 봐야 돼요. 그때 시대가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는 무엇이었는지 이걸 먼저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보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선택을 했는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어떤 부분을 추진해 나갔는지 그리고 인간이 완벽할 수 없죠. 그래서 인물들의 결점 또한 지적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역사 속으로부터 타산지석의 지혜를 획득하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처한 현실의 조건과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해 나가는 방향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단 결론으로 봅시다. 우리 인물사 탐구는 어쨌든 약점을 먼저 본다면 다른 많은 민중의 역할들을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중의 역할들을. 그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쭉 말씀드렸듯이 올바른 인간관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형성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보존하고 또 가꾸어 가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그 입장과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조건들을 보면서 개성 발전시켜 나갈 것은 개성 발전시켜 나가는.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생을 같이 살아갔다는 측면에서는 또 흥미를 주고 친근감을 주고 우리 바른 지도상을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인물사 탐구는 우리한테 의미 있는 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역사란 무엇인지 이걸 갖고 서두로 좀 얘기를 좀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처한 조건과 사회적 구조적 과정들 민중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헤쳐나갈 것인지, 그들은 왜 그런 판단을 내렸으며 그런 결정을 내리고 결단을 내리고 갔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첫 수업 소개에서도 영상이 좀 있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수업은 라이벌 한국사, 인물로 읽는 라이벌 한국사, 요거로 주교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바꾼 숙명의 라이벌 28인 김갑동 교수님이 지으셨어요. 애플 북스라고. 교보문고에 가서 봤는데 이 책이 그래도 제일 낫다 싶어서 그 최신판이고요. 이렇게 해서 삼국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지모와 책략을 다 다룬 그 만난 건데, 이게 인물을 알면 한국사가 보인다 해서 역사를 바꾼 28인의 숙명적 라이벌 대결. 그래서 아주 흥미진진하게 재미있게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교재로 삼습니다. 주교재 삼아서 요걸 가지고 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08가지 결정이라고, 이것도 재미있어요. 재밌는데, 한국인의 운명을 바꾼 역사적 선택. 그래서 우리 시대의 역사학자 105명이 선정했습니다. 108번뇌가 아니라 108가지 결정입니다. 우리 함규진 교수님이 지으셨고요. 페이퍼로드라고 여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권의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쭉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됐는데, 이런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대국 10위로 만드는 동력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누가 그것을 이끌어 왔을까? 그것은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원인이 있게 되죠.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 그래서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정말 꿈틀대는 우리의 역사를 이 정치 인물들의 조망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것, 이게 흥미로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는 사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사건의 의미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 상황별로 각 인물들의 행동과 역사 전개, 이 균형잡은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는 인물들의 이 활약상과 그 사상을 학습해 보고요. 그리고 항상 라이벌들이 있게 됩니다. 그들의 라이벌들이 선택한 길, 이것들을 후대가 어떻게 평가하고 갈 것인지, 이것도 우리는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1교시를 마칠 거고요. 2교시에는 우리가 이 삼국시대를 거치면서 남북국이 성립이 됩니다. 그때 우리 신라의 김춘추와 고구려의 연개소문이 끊임없는 쟁패 과정을 통해서 대립과 갈등을 해서 나가는데요. 그 과정들을 2교시에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